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자 외교 무대인 유엔 총회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첫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END 이니셔티브라는 한반도 비핵화 전략을 공개하며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았는데요. 한반도의 냉전을 종식시키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평화 구상, 그 내용과 과제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지는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행보는 다음 달 우리나라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입니다. 미중 두 나라의 정상이 동시에 참석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전 세계의 이목이 한반도를 향하고 있는데요. 판이 커진 에이펙 정상회의가 한반도 외교 안보 지형에 미칠 영향 함께 전망해 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오늘 토론 함께 해주실 외교안보 전문가 두 분 소개합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 연구위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물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첫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평화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얼어붙은 남북관계 속에서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 그리고 다음 달 열리게 될 에이펙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와 전망까지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같아서는 믿지 못할 그런 사람 같아요. 북한이 이번에도 김정은이 또 하는 말 들어보니까 다른 나라라고 자기가 표현을 하니까 우리나라가 러시아나 미국, 중국 그 사이에서 어느 한편에 휩쓸리지 않고 잘 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북한도 사실 너무 자극하지 말고 그런 게 사실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남북 관계가 안정화가 됐으면 좀 가장 좋다고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만 노력한다고 해서 해결된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주변국들이 좀 잘 협의해서 이렇게 노력하면 좋을 것 같아요. 뉴스에 의하면 트럼프가 시진핑한테 보자고 그랬대잖아요. 경주에서 무역에 어떤 타결점을 좀 찾아서 관세 문제 같은 게 우리한테 좀 불똥이 안 튀었으면 좋겠어요. 앞전에 해운대 와서도 그 에이펙을 하긴 했었거든요. 이번에도 좀 멋진 성과가 있어가지고 크게 보면 외교고 작게 봤을 때는 경제가 좀 활성화되고 일자리도 많이 늘어나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실 경제가 많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잘 협력해서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쪽의 어떤 경제 활동들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안정화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외교 현안들 잘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관세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나라 미국 투자하는 것도 시작하고 이런 것들이 다 마무리 잘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국익을 위해서. 근데 어쨌든 간에 트럼프가 우리나라 오고 하니까 좀 대화하기가 좀 편하지 않을까. 우리나라 맨날 가서 하는 것보다는 약간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준비 잘해서 좋은 성과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민분들의 의견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우리 시각으로 어제 새벽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첫 유엔 총회 기조연설인데요. 두 분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임 교수님부터요. 예, 상당히 인상적인 그런 내용으로 채워졌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한국이 그 지난 비상계엄 사태를 극복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이미지가 굉장히 추락돼 있었는데 이번에 당당하게 대한민국이 이제 돌아왔다. 사실 이제 민주주의 그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한국의 민주주의를 또 국제사회에 제대로 과시했다는 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저는 의미가 있게 보여졌고요. 특히 이제 제가 이 그 중요한 연설 키워드를 보니까 예. 민주주의라는 키워드가 12에 나왔고, 그리고 평화가 25에 대한민국이 33회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는 키워드가 제일 많이 나왔는데, 이거는 결국 이제 우리가 새로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당당히 복귀했다. 이런 걸 이제 선언을 한 것 같아요. 예. 그게 있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계속 이야기 나누겠지만 한반도 평화의 어떤 새로운 프레임으로서 END 이니셔티브라는 거, 결국
교류와 관계 정상화와 비핵화에 이르는 새로운 그 한반도 평화를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시했다는 거. 예. 이게 저한테는 가장 인상 깊게 다가왔습니다. 네. 초 박사님은요? 저는 지금 사실 이제 전 세계가 불확실성의 최연결 시대입니다. 경제적 불확실성, 안보적 불확실성, 동맹도 피와 구별도 없고 그 불확실성의 파고가 높아가는 상황에서 우리가 아직도 후유증을 겪고 있지만 우리 헌정사상 그 미중위의 위기를 겪었고 또 세계사적으로도 이런 사례가 많지는 않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한국이 이제 제대로 이제 국제사회에 복귀를 했다. 그렇게 보면 뭐 이재명 대통령이 연설 내용을 떠나서 그 자체로서 지금 1년도 안 되는 시간에 드라마 같은 위기를 겪고 사실 이제 전 세계가 사실은 말은 안 하지만 이 민주주의 위기거든요. 제일 대표적인 게 미국이거든요. 또 유럽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가 우경화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이제 극우화하는 경향까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저는 어쨌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 탄력성을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연설 내용을 떠나서 그 자체로 보여줬다. 그게 전 제일 그 인상 깊었습니다. 네. 유엔 총회 연설에서 앞서 임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END입니다. Exchange, 그 다음에 Normalization, 그 다음에 Denuclearization, 비핵화까지. 이게 영어 용어를 들으면 대체로 의미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데 정확하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 올해가 이제 한반도 분단 80주년이 되는 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재명 정부는 이 한반도에서 진정한 평화 공존 그리고 공동 성장의 시대를 한번 열어보겠다. 그걸 이제 국제사회와 함께 열어보겠다. 이제 이런 선언을 하면서 결국 이제 북한 핵 문제가 또 국제사회의 가장 큰 관심사인데 핵 문제를 푸는 해법으로서 이제 단계별 접근을 하겠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교류 협력 그리고 관계 정상화, 최종적으로 이제 비핵화에 이르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한반도의 냉전을 종식시켜 보겠다. 이렇게 이제 우선 이제 선언을 한 겁니다. 앞으로 이 선언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행해야 될지는 이제 뭐 두고 봐야겠지만 어떻든 저는 중요한 출발점을 일단 문을 열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유엔 총회에서 이런 선언을 했다는 것은 결국 우리 한국의 어떤 한국 독자적으로 이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국제사회에 함께 그 국제사회의 어떤 지혜를 모아서 한번 해결해 보겠다. 이제 그런 아주 강력한 대통령의 어젠다를 국제사회에 제시했다는 거 이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조 박사님은 어떻게 보셨는지요? 앞서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는 담대한 구상이었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그 담대했죠. 담대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하는 내용들이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목표점은 담대했다. 그러나 실현 가능성은 사실은 현실성을 결여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END는 보면은 사실 소박해요. 지금 이게 뭐 거대한 담론을 담는 것도 아니고 일단 교류협력 하자, 관계 정상화, 남북도 그다음에 국제관계도 정상화하자, 그다음에 비핵화다. 일단 순서의 의미는 없다고 그러지만 어쨌든 비핵화는 맨 뒤에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게 실용주의거든요. 지금 이번 END는 뭐냐면은 현실론이에요. 그러니까 실현 가능하지 않은 목표보다 당장에 그러니까 과거에 나왔던 대북 통일 정책 이니셔티브 중에서 제일 소박해요. 그렇게 따지면은. 그러나 제일 현실적이다. 왜냐하면 북한은 지금 비핵화 거부하고 있어요. 남북하게 단절 선언했어요. 그다음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한들 지금 뭐 만나자 해도 입 문 닫고 있고 만나서 할 얘기도 없다. 뭐 김정은 위원장까지 나와서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렇다고 보면 지금은 실현 가능한 작은 단계에서부터 시작하자라고 이제 입장을 표명한 거고 사실은 지금 우리가 할 여지가 별로 없으니 일단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즉 북미 관계 쪽에서 일단 물꼬를 트면 그쪽을 지원을 할 거고 좀 시간을 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과정을 찾겠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 목표나 비전은 그렇게 커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실제로 이행 가능한 그 실현 가능성을 본다 그러면은 저는 역대 어느 대북 통일 정책 이니셔티브보다 현실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현실적이다, 또 소박하다, 그렇게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북한은 또 앞서 이제 조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고 냉담하고 시큰둥하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까요? 이제 때 쓰고 있으니까 화 풀릴 때까지 기다려야죠. 그런데 이게 END가 소박해 보이지만 사실은 실현 가능성도 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3단계 해법 중 비핵화에서 동결, 중단 뭐 같은 얘기를 돌려서 뭐 다르게 말을 어감 뿐인데 일단은 북한이 핵 개발을 무한정하고 있으니 일단 멈추게 하자. 그러니까 가출한 애가 집에서 안 들어오면은 공부시키려면 일단 집에 데리고 들어와야 되는 거거든요. 예. 가출을 멈춰야 되는 거거든요. 이 동결 단계에서 지금 핵 개발을 중단하는 동결 단계를 받아들이겠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단계적 축소를 하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완전한 비핵화를 한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 동결 단계라는 게 사실은 상당히 의미가 큰 게 동결을 만일에 북한이 받아들이면 이건 비핵화 행동은 아니거든요. 중단하는 거거든요. 그냥. 그다음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이 핵 개발하는 이유는 이미 우리 공격할 능력은 가졌고 대미 공격 능력 ICBM 개발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동결을 받아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내가 미국을 안전하게 만들었어. 그다음에 북한은 동결은 비핵화 행동은 아니거든요. 일단 엄밀히 말하면. 그럼 우리는 상황 안정을 위해서 동결을 받아들이 그럼 3자가 지금 이해관계가 도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결 단계에서 초기 합의도 가능한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조 박사님은 실현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주는데 이 대목에서 그러면 동결을 이야기하게 되면 북한 핵을 인정하는 거 아닌가? 이 이야기는 좀 다른 이야기가 돼버리는 거 아닌가요? 우선 우리 이제 박사님 의견과 관련해서 제가 조금 이제 다른 또 시각을 갖고 있는데 네. 사실 그 동결이 저는 가장 어려운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이제 북한이 그 비핵화 논의 자체를 이제 안 하겠다는 거고 쉽게 말해서 동결 만약에 북한이 그런 상황에서 동결까지 합의했다는 것은 비핵화를 어느 정도 염두에 둔다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동결이 굉장히 어려운 게 북한이 동결을 했다고 치면 그걸 미국이나 우리 입장에서는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그 말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동결했는지를 사찰하고 검증을 해야 되는 과정이 있거든요. 예. 이게 또 보통 과정이 아니에요. 그 북한 입장에서는 그리고 또 동결이라는 게 그 북한의 모든 핵 활동을 동결하는 건지 안 그러면 일부 그 핵 개발만 동결하는 건지 그러니까 핵 동결의 범위라는 것도 합의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 잘 아시지만 북한의 핵이라는 게 핵 시설이 북한 전역에 지금 배치되어 있는데 과연 어떤 핵을 어느 지역에서 어떤 범위로 어떤 수위로 동결할 것인가 이거 합의하는 게 저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만약에 북한이 핵 동결이라도 합의를 해준다는 것은 비핵화와 관련해서 저는 큰 진전이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거든요. 그죠? 하여튼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핵 동결 문제를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는 사실 이거는 우리가 진짜 냉정하게 보면 아니 북한이 실제로 그 핵물질을 추출해서 핵무기를 핵무기를 한 50여 개 정도 갖고 있다는 게 국제사회에 미국을 포함해서 어느 정도 네. 이 공감대를 지금 만들어 놓고 있는 건데 오늘 한 보도에 따르면 100기를 만들 수 있는 우라늄도 농축돼 있다는 그 이제 정동윤 장관이 얘기했잖아요. 보도가 있긴 했습니다. 네. 이제 그런 어떤 상황에 대해서 북한의 핵 보유국이냐 아니냐를 인정하느냐 마느냐 문제는 사실 저는 큰 의미가 없다 봐요. 중요한 것은 합법적으로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보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느냐 이걸 인정하느냐 안 하냐의 문제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북한이 합법적으로 핵을 개발하고 보유할 권리가 있다고 우리가 국제사회가 인정하잖아요. 그러면 그 지금 북한에 대해서 부과하고 있는 그 유엔 안보리 제재라든지 각종 제재가 이게 다 해제시켜야 되는 거예요. 아니 합법적으로 핵을 개발하고 보유한 국가에 대해서 어떻게 그 국제사회가 제재를 부과합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핵 동결이 그 우선 중요하다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공감을 하고요, 동의를 하고, 그러니까 가장 어떻게 보면 이제 비핵화라는 거는 최종 목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선 첫째 목표 그게 이제 북한 핵 개발이라도 스탑. 알겠습니다. 우선 중단시켜 보자. 네. 이제 그런 목표를 이제 현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거죠. 임 교수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셨습니다. 합법적으로 인정을 하는 거냐, 동결의 의미가. 그럼 상당히 한국으로서는 난처한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은 조 박사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동결이 왜 현실적인 대안이냐면요. 동결이라고 써놓고 한미는 비핵화라고 읽고 북한은 비핵화 아니라고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동결 자체는 지금 하고 있는 활동을 중단한 거지 지금 가지고 있는 걸 내놓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비핵화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라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임 교수님이 지적한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우리가 시계추를 2018년으로 돌려보면 자 4.27 판문점 회담 일주일 전에 북한이 전원회의를 열어요.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결정을 합니다. 그걸 자발적 모라토리움이라고 자발적 동결입니다. 뭐냐 앞으로 핵실험 나 안 한다. 그리고 ICBM 시험 발사 안 한다. 그리고 풍계리 핵시험장을 폭파한다. 이게 자발적 모라토리움입니다. 이게 자발적 동결이에요. 그러니까 남녀가 사랑을 해도 우리 뭐 서로 사랑해 그러면 그 사랑이라는 개념이 양쪽이 똑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혼하면 싸우는 겁니다. 서로 생각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동결이라고 얘기해도 동결의 범위는 무한정 넓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핵심적인 조치들은 정해져 있다. 일단 현 상황에서 미국의 입장은 미국에 대한 공격 능력을 막는 거고 북한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핵 능력에 손상을 받지 않는 거죠. 그럼 이게 동결이고 그럼 우리는 왜 동결에 합의했느냐. 지금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에 현 시점까지 북핵 문제는 방치돼 있었거든요. 제재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 사회의 북핵 능력은 비약적으로 지금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에 일단 멈추기만 해도 안정화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 핵보유를 인정하느냐 이게 아니고 이 동결이 우리는 비핵화의 입구가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북한은 이걸 출구로 생각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난 동결해서 왜 동결해도 대가를 요구할 거고 동결해도 관계 개선을 요구할 거니까. 그러니까 요 사이에서의 이 컨비네이션 조합을 찾는 게 중요한 거지. 저는 동결은 제가 보기엔 동결 이외에 누가 비핵화를 해도 동결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어요. 멈추고 그다음에 단계적으로 비핵화하고 그다음에 출구로 완전한 비핵화인데 동결 자체는 죄가 없다. 문제는 그다음 단계로 어떻게 넘어가느냐가 이제 문제라 이렇게 볼 수 있죠. 알겠습니다. 상당히 좀 기술적인 부분 또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또 이해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은데 자 이게 이제 이 END 이니시티브의 주로 이제 디뉴클라이제이션 바로 비핵화와 관련된 내용인데 하나가 이제 노멀라이제이션입니다. 관계를 정상화하는 건데 임 교수님 우리 헌법상에는 한반도는 헌법상으로는 우리가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이렇게 영토 조항이 그렇게 영토 조항인데 그렇죠. 관계 정상화로 보면은 일종의 국가로 인정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적대적 두 국가론이 있는데 그걸 또 사실상 인정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지적이 나옵니다. 예, 저도 그 지적을 봤는데요. 그 이제 동결도 마찬가지고 관계 정상화라는 표현도 이제 이 개념을 그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개념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많은 용어들이 나오는데 이 개념이 이 해석이 다 다른 거예요. 지금 동결 해석도 다른 거고 관계 정상화도 그렇고. 근데 이제 이재명 정부가 지금 얘기하는 관계 정상화는 국가 대 국가 뭐 이런 관계로서 상호 이제 뭐 외교 관계처럼 관계 정상화 수교를 하고 이런 의미로 해석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명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다 평화로운 관계, 보다 지속 가능한 평화 공존의 관계를 이제 만드는 걸 관계 정상화라고 얘기하는 거지. 지금은 막 서로 뭐 가장 적대적인 두국 관계라고 얘기하고 또 전쟁을 얘기하고 막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방점은 관계 정상화라는 것은 이제 서로가 싸울 필요가 없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늘 얘기하는 싸울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서 그리고 서로 신뢰하면서 교류 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 그 상황을 관계 정상화라는 표현을 하는 거지. 그게 국가 대 국가의 어떤 수교 관계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북한의 북핵을 우리 이제 조한 박사님이 잘 설명해 주셨지만 진짜 그 수준에서 동결이 되고 그러면서 신뢰가 쌓이고 교류 협력도 좀 본격화되고 이 정도 어떤 관계가 진전이 되면 사실은 관계 정상화나 이런 용어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워낙 비정상적인 그러니까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북 관계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정상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이제 정상적인 관계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지금 표명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자 그런데 조 박사님 2018년 같으면은 당장 내일이라도 뭔가 통일이 될 것 같은 그런 남북 화해 무드였는데 지금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의 END 이니셔티브 E는 익스체인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을 보면 휴전선에 이 도로도 끊어버리고 철도도 끊어버리고 김여정 부부장은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입니다. 계속 또 막말을 일삼고 있고. 근데 이게 획기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저는 이거는 김정은 정권이 회초리를 좀 맞아야 돼요. 아주 심하게 맞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남북 기본 합의서를 보면 남북이 합의했거든요. 그건 정말 너무나 잘 만든 시적인 문구가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남북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는 아니지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잠정적 특수관계를 인정하고 통일을 향해 공동 이렇게 써 있거든요. 예. 지금 유엔에 남북은 동시 가입돼 있어요. 국제법정 다른 나라입니다. 그러나 헌법상으로나 역사적으로 남북은 하나의 공동체거든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나라와 나라 사이는 아닌데 언젠가 통일이 될 거다. 근데 그때까지는 나라와 나라는 아니지만 나라처럼 지내자. 이게 잠정적 특수관계거든요. 근데 여기다 이제 어긋장을 놓고 같은 나라 아니야? 같은 민족도 아니야? 통일도 안 할 거야? 이건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 김일성 김정일 유언도 부정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국가론을 선언을 한 게 작년 1월이거든요. 거의 2년 다 돼가는데 북한 주민들한테 한마디 설명도 못 하고 있어요. 헌법에 지금 그 내용도 계속해서 규정한다고 그랬지 규정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본인들이 제가 보기에는 감당하지 못할 말 쏟아놓은 거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자기들도 감당을 못 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걸 다시 집어넣을 수도 없고 계속 가자니 무리가 있고 이 상황에서 우리 보고 니들이 먼저 받아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받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북한을 국가처럼 인정하고 오랜 기간 동안 국가처럼 평화공존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완전히 다른 나라를 갈 수는 없다라는 게 우리 입장인데 예. 북한은 안 돼. 아니 도로를 끊는다고 한반도가 끊어집니까? 그다음에 같은 민족 아니라고 지금 갑자기 다른 민족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타협의 여지가 없다. 그러니까 END가 왜 현실적이냐면은 END에는 통일한 말 안 들어있거든요. 한마디도 안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통일을 포기하지 않고 통일을 내세우지는 않으면서 END 그러니까 일단 알았어. 일단 교류협력하고 관계 지금 노멀라이제이션 미국하고도 잘 지내고 너하고 나하고도 싸우지 말고 좀 지내보자. 통일은 말 안 했지만 지금 남북 기본합의서에 있는 잠재적 특수관계를 담은 게 바로 END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예. 자, 임 교수님 참 또 묘한 거는 최근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그동안에는 대한민국에 대해서 김여정 부부장 등이 아까거렸고 상당히 또 날쌘 표현을 했었고 김정은 위원장도 뭐 크게 다르진 않았습니다. 근데 최근 미국과는 좋은 추억이 있다. 바이든 정부 때도 북미 관계가 썩 좋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런 태도, 곧 뭐 한국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오게 될 가능성이 높은 에이펙도 열리게 됩니다만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은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태도 변화가요. 아니,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모든 준비가 되어 있다. 대화에 대해서는 대화로 대응하고 대결은 대결로 대응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대화의 문도 열려 있다고 이제 가장 최근에 그 강조한 점은 진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근데 대화를 강조하면서도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조건이란 게 이제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이제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달라. 네, 비핵화는 빼라. 네. 그 같은 얘기죠. 결국은 이제 그리고 왜냐하면 자기들이 이미 헌법에까지 핵 보유국이라고 명기를 했는데 만약에 자기가 비핵화 협상을 하면 헌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되는 거다. 국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되는 거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대화는 하는데 미국하고 대화를 할 수도 있다. 근데 자신의 그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뭔가 조치를 취해달라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대화를 하겠다. 그러면 좋은 추억을 다시 되살릴 수 있다. 더 좋은 추억을 만들 수도 있다. 이런 이제 메시지를 지금 보낸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우리 이제 조 박사님은 조금 낙관적으로 이제 보시는데 제가 이제 지금도 제 앞에 이 김정은 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때 했던 연설 내용을 지금 다 전문을 보고 있는데 예. 보면 너무나 구구절절하게 내가 진짜 핵을 포기할 수 없는 이런 이유 때문에 핵을 포기할 수 없다고 지금 구구절절하게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예. 그게 뭐냐? 핵심이 뭐냐? 이제는 옛날에는 3월 달을 하고 8월 달만 함의 군사 훈련을 했는데 지금은 연중 내내 함의 군사 훈련을 한다. 예. 그리고 한미일 또 군사 훈련도 하고 더군다나 이제 자기들이 핵을 갖고 있으니까 이제 핵 공격을 염두에 둔 그런 또 핵 그 작전 연습을 하고 있다.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권이 바뀌면 이재명 정부가 바뀌면 뭔가 좀 기대를 하려고 했는데 이 밖에도 똑같다. 뭐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화를 할 수 있느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대화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얘기를 할 때는 이 대화를 이게 어떤 성공시키기 위한 그런 조건과 분위기를 먼저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예를 들면 에펙 때 트럼프 대통령이 와서 옛날처럼 그 X입니까 뭡니까 메시지 딱 보내서 그때 그 뭐였죠? SNS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싶다고 했었고 당시 또 문재인 대통령의 주선으로 판문점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 깜짝 회동을 기대할 수 있느냐? 이번에는 저는 그거는 전혀 기대할 수 없다. 그거는 사전에 물밑에서 북미 간의 그런 실무적인 차원에서 이제 잘 의견 조율이 돼서 김정은 위원장이 원하고 있는 핵 보유국 지위와 관련해서 뭔가 진짜 북한이 믿을 만한 그런 어떤 합의를 잠정적으로 이끌어냈다든지 예. 그런 성과가 없으면 알겠습니다. 그건 힘듭니다. 조 박사님 2018년과 확실히 달라진 건 예. 한국과는 대화를 안 하고 남한과는 대화를 안 하고 일단 완전한 통미 봉남입니다. 남한은 이제 봉쇄하고 미국과 통하는 건데 비핵화는 빼고 트럼프 대통령 만납시다. 이거 이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들일까요? 그러니까 김정은 정권이 철이 없는 거죠. 그럼 만나서 자기들 핵을 인정해달라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핵 인정하러 왜 만납니까? 그랬다가는 지금 미국 내에서 정말로 저기 돌맞죠. 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뭐냐면 부러우면 진다고 지금 구구절절히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 연설에서 트럼프를 만나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좋은 추억이 있다. 못 만날 이유가 없다. 7월 29일 날 이건 22일 날 보도된 21일 날 이제 최고인민회의 김정은 연설이고 7월 29일 날 김여정 부부장이 대미 담화를 내거든요. 거기서 똑같아요. 비핵화 안 한다. 그러나 수뇌분들 간의 친분은 인정한다. 그럼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사고, 다른 접촉 출로를 모색해봐라. 그러니까 형식을 갖춰주면 나오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먼저 나오겠다고 얘기를 누차 얘기를 하는데 내가 하노이에서 그렇게 수모를 당했으니 2019년 2월에 내가 나갈 수 있는 명분과 형식을 갖춰달라 이거거든요. 예. 그런데 어느 경우든 만나서 비핵화 의제가 없는 더 나아가서 비핵화가 아니라 핵을 인정해주는 대화를 한다면 그건 이루어질 수가 없죠. 또 하나는 지금 김정은 정권은 이 핵을 보검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소련이 핵탄두를 가장 많이 가진 상태에서 붕괴했습니다. 두 번째, 파키스탄 98년에 핵보유를 선언했는데 그때 당시 칸 총리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풀뿌리를 뜯어먹더라도 핵을 보유하겠다. 지금 파키스탄 예언대로 됐어요. 풀뿌리 뜯어먹으면서 핵 가지고 있거든요. IMF 구제금융 받고 있고 태풍 올 때마다 지금 몇 년 전에 홍수도 피해를 복구 못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그 핵무기의 저주에 빠져든다는 걸 지금 모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핵무기는 유지보수에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원분배 왜곡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적당한 선에서 비핵화 협상에 나와서 얻을 거 얻고 줄 거 주고 그래도 과정이 길거든요. 상당히. 이런 선택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비핵화는 안 되고 만나겠다.
이 얘기는 앞뒤가 틀린 말이죠. 왜 만나느냐? 지금 북한 내부 사정이 원래 한 1년 전에 북한 환율이 원달러 환율이 한 8,000원대였거든요. 지금 4만 원까지 갔습니다. 우리를 치면 1달러 6,000원 하는 거예요. 북러 밀착을 했지만 경제적인 효과는 거의 미미합니다. 북중 관계 지금 개선되려면 시간 멀었고 개선돼도 중국에 대한 의존도는 위험하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 제재가 작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제재를 풀어야 되고 그러지 않으면 미래가 없고 북미 관계에 답이 있다는 걸 본인이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협상을 해야 되거든요. 자, 근데 김정은 위원장은 일단 최고의 인민회의 연설을 통해서 러브콜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던졌습니다. 던졌죠. 그런데 유엔 총회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1시간이나 연설하면서 북한은 쏙 뺐습니다. 이건 왜일까요? 그 뺀 거 많아요. 우리 관세도 뺐고요. 그러니까 자기 잘났다는 얘기, 자기 중심 얘기를 했고 유엔에 대한 얘기를 한 것뿐이지 의도적으로 북한을 뺀 건 아니다. 예. 그렇다면 저는 지금 아까 이제 모두로 돌아가서요. 동결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동결은 북한은 비핵화 아니라고 말할 거고, 그러니까 동결이라고 쓰고 북한은 비핵화 아니다. 트럼프는 비핵화다. 우리는 현실적으로 받아들였다. 이렇게 해서 내용을 구성하면 저는 에이펙 때 김 위원장이 경제에 오지는 않을 거다. 완전히 단절했으니까. 그러나 어게인 2019년 6월처럼 판문점이나 DMZ나 아니면 뭐 미국 전문가는 뭐 베이징 가능성은 제가 보기엔 희박하고요. 블라디보스톡 같은 경우에서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다. 만일에 동결에 합의한다면. 왜냐하면 푸틴이 8월 15일 날 알래스카 갔잖아요. 러우 전쟁을 지금 트럼프가 중재하는데 거꾸로 푸틴이 남북 관계, 북미 관계를 중재한다 그러면은 이게 또 그림이 나올 수 있거든요. 블라디보스톡은 김 위원장이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깜짝 만남을. 왜냐? 북한이 바쁘니까 일단. 판문점의 만남은 임 교수님은 배제했습니다. 자, 그러면 조 박사님이 제시한 블라디보스톡에서의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의 만남, 여기에 중재하는 푸틴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래 이제 제가 우리 조 박사님 생각과 이제 자꾸 좀 저는 다른 그 제 의견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 거의 불일치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조 박사님 말씀하신 그 북한의 내부 사정 이런 건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또 조 박사님 말씀대로 북한이 그런 선택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북한이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 이제 그래서 이제 판문점에서 만나든 블라디보스톡에 만나든 그 장소나 뭐 누구의 중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트럼프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어느 정도의 신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2018년 19년에는 그 분명히 이제 어떤 내부의 어떤 경제 협력의 수요, 어떤 경제 어떤 민생 개선이라는 경제 발전을 위한 수요를 이제 미국과 협상을 통해서 이제 제재 완화를 이끌어내고 이러면서 이제 그 경제 발전을 도모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저는 그런 의도 가지고 북한의 핵 협상이 나온다? 저는 그거는 상상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굶어 죽더라도 핵을 안고 죽더라도 핵을 놓을 수는 없다. 파키스탄 같은 상황이 되더라도 없다. 놓지는 않을 것이다. 핵이 우선인 거예요. 핵이 있어야 지금 정권이 유지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미국으로부터 인정받고 또 그 중국 러시아로부터도 대우를 받게 돼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경제 발전이 시급한 건 맞다.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제재하고 이제는 맞바꾸지 않겠다. 2018년 19년에는 제재하고 맞바꿀 그런 어떤 가능성, 희망을 가지고 협상했는데 협상해 보니까 미국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제가 그 명확한 얘기를 하면 트럼프 대통령하고 한미 군사훈련을 대화가 진전되는 동안에라도 잠정적으로라도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시켜 달라. 그리고 그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해주고 싶지만 미국의 어떤 그 시스템적으로 그걸 못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더 이상 미국하고는 협상을 안 하겠다고 나름대로 이제 그 단념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조 박사님 말씀대로 북한에 그런 판단을 하고 그런 내부 수요가 있고 그래서 그런 깜짝 해동이라 이루어져서 국민에 전환되는 걸 누구보다 바라지만 북한은 핵을 놓는 순간 모든 게 사라진다. 그러니까 핵을
포기하고 나서 경제 발전하고 민생 개선하면 환율이 안정되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 이거죠. 네. 어? 핵을 절대로 놓지 않을 그렇죠. 것이다. 네. 그러니까 경제가 우선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핵이 우선인 거예요. 알겠습니다. 조 박사님 혹시 더 이야기하실 부분이 있으시죠? 그러니까 이제 김정일에 비해서 김정은이 현저하게 통치력이 떨어지는 거죠. 김정일은 협상을 했거든요. 김정일은 핵을 개발하는 단계에서 협상을 했기 때문에 협상의 여지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핵을 손에 쥐니까 놓기가 어려운 거죠. 근데 현실적인 선택을 하면 지금 우리 고리 원자력 발전소 1호기 폐기하기로 결정했거든요. 이게 잡은 시간이 거의 10년 내입니다. 원자력 발전소 하나만 하는데요. 돈도 거의 1조 내외가 들어요. 북한은 원자력 발전소 영변은 그건 북한 핵 프로그램의 10%도 안 됩니다. 그러면 북한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폐기한다고 오늘 선언해도 완전히 폐기하는데 수십 년 걸리거든요. 그 사이 동안 핵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럼 협상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단계적으로 본인들이 원하는 대가를 받을 수 있고 그렇게 원하는 핵도 보유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인정해서가 아니라 실무적으로. 그렇다면 저렇게 핵을 쥐고 파키스탄 보세요. 정정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매일 쿠데타 일어나고 정권 항상 불안해요. 지금 네팔, 지금 뭐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이게 지금 파키스탄까지 번져갈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자, 북한 내부 상황이 궁금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바로 지난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 전성절 행사에 참석을 할 때 딸 김주혜와 동행했습니다. 군부대를 시찰할 때도 딸 주혜를 데리고 가는 경우가 많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후계자는 김주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의 박지원 의원은 아니다, 아들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임 교수님, 쉽지는 않지만 김주혜 후계자입니까 아닙니까? 저는 잠재적 후계자라고 일단 봅니다. 네. 잠재적 후계자라고 봅니다. 분명히 이제 김정은 위원장은 아주 그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김주혜를 지금 학습시키고 있다, 그렇게 보는 거고요. 더군다나 이 후계자가 되는 과정에서 그 해외 그 순방 경험이라 그럴까,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이제 김정은 위원장 그 리더십 연구 이런 걸 이제 그 연구 과제로 해보면 분명히 이 사람은 이 어떤 이 국내, 그러니까 우물한 개구리에 머무는 후계자를 만들고 싶지 않아 하는 것 같아요. 자기 그 권력을 이어받는 백두혈통의 후계자는 뭔가 세계적 범위에서 국제적 관점에서 이 북한의 위상을 어떻게 잘 자리매김하고 사회주의 강국을 만드냐, 그런 분명히 전략을 하고 있고, 그 후계자가 이제 결국 그런 역할을 또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딸 김주혜를 아주 이제 어린 나이에 그 딸을 데리고 이제 저 전성절이라는 어떻게 보면 다자 외교 무도 그 쉽지 않은 경험이잖아요. 그 쉽지 않은 경험을 좀 더 이렇게 뭐 직접 많이 얼굴을 노출하고 어떤 구체적인 공식 활동 안 드러났지만 굉장히 많은 걸 보고 듣게 저는 만들었다고 봅니다. 이 효과는 저는 상당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 그러면 계속 후계자가 될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저는 별개라고 봅니다. 결국 북한 사회에서도 더군다나 이제 4대째 권력을 선계받는 후계자라면 뭔가 특출한 능력과 역량과 성과를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 지금까지 전혀 아직은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말 그대로 배우고 경험하고 학습하는 단계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저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조 박사님, 이 김정은 위원장이 아들이 있긴 있는 겁니까? 왜냐하면 2013년에 북한을 방문했던 미국 NBA 농구 선수 데니스 로드먼은 아들은 못 봤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었거든요. 지금 원래 나왔던 설은 2010년생 아들, 2013년생 김주혜, 2017년생 성별미상의 셋째,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어요. 근데 최근에 국정원은 첫째 아들에 대해서는 요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학설은 아닌 거로. 근데 박지원 의원이 사실은 이제 첫째 아들 유학설을 얘기했거든요. 네. 근데 저도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 만일에 있다면 제일 유력한 후보자 아니겠어요? 세습에? 근데 하나밖에 없는 그 첫째 아들을 외국 정보기관 모두가 다 알 텐데 그 유학을 보낸다? 그 지금 제일 중요한 인물을 어떻게 해코지 할지도 모르는데 저렇게 경호에 신경 쓰는 김정은 정권이 보낸다? 납득이 안 되죠.
그리고 박지원 의원도 알고 있는데 유학 보냈다는 걸 그럼 빨리 있어도 지금 데리고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논리적으로 설명이 잘 안 된다. 그렇다면은 12살 지금 한참 2013년생. 예, 학교 공부를 해야 될 나이의 김주애가 세습 후계자로서 교육을 받고 있다. 또 더군다나 상당히 폐쇄적인 북한 공산 사회에서 가능한 일일까요? 후계자 책봉식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후계자 수업은 200%예요. 김정일도 김정은도 이런 후계수업을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베이징 전승절에 갔을 때 기차에 내릴 때 김정은 다음에 바로 김주애가 내렸거든요. 네. 최선희가 그다음에 내렸고 만일에 견문을 넓히로 따라갔다면 그렇게 두 번째 안 내리죠. 수행단에 섞여 있었겠죠. 그 얘기는 전 세계에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김주애는 현재로서는 가장 유력한 후계자다. 그런데 얘가 능력이 될지 안 될지는 아직 모르는 거고 나중에 뭐 어떻게 유고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임 박사님 말씀대로 잠재적 후계자는 맞죠. 아직 책봉은 안 됐으니까. 예. 그러나 후계자 수업을 부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리고 첫째가 있었어도 조기에 사망했을 수도 있고 지금 정상적인 생활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데니스 로드먼이 2013년 여름에 원산에서 꽤 오랫동안 김정은 부부 일가와 놀았다고 그랬는데 애가 있었다면 젖먹이도 자기가 안아봤다고 그랬는데 김주애를. 그럼 2010년생이면은 그 당시 3살 4살일 때인데 걔가 그 해변에 없었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네. 임 교수님. 근데 그 뭐 지금 말씀에 저는 뭐 전적으로 그 이렇게 공감이 됩니다. 거의 뭐 그 말씀이 저도 제 의견도 일치를 하는데 그 참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북한과 관련된 많은 수수께끼를 갖고 있는데 이 김주애를 저렇게 일찍 그 공개를 해서 노출을 시켜서 국제사회에 이제 다양한 그 해석을 낳게 만드는 그 김정은의 의도가 저는 사실 더 궁금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잠재적 후계자라면 저하고 이제 같이 공감하는 그런 어떤 해석을 한다면 사실은 후계자라는 것을 그 어떤 시사하는 뭔가를 김정은 위원장이 그 은행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었거든요.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냥 계속 데리고만 다니잖아요 지금. 그죠? 예. 그거는 정말 저는 그 뭔가 숨겨진 의도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걸 우리가 모르는 건데, 근데 우리는 지금 후계자 아니냐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의외로 이제 김주애의 역할이 저는 곧 드러날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그동안 계속 강조했던 게 이제 우리가 핵 강국이고 사회주의 강국이고 또 미래 세대를 위해서 자기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지금 지도자다고 하고 막 이러면서 그런 어떤 중요한 변곡점마다 김주애를 항상 등장시키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의 어떤 뭐 핵 개발, ICBM 개발 뭐 또 중요한 어떤 뭐 외교 행사 뭐 이런 데서 김주애를 등장시켜서 왠지 그 시선을 어떤 그 김주애에 더 집중하게 만드는 그런 연출을 지금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분명히 지금 김정은 위원장은 그 파격적인 스타일을 보면 이 김주애를 통해서 어떤 북한의 미래를 지금 뭐 만드는 과정에 있다. 새로운 미래를 만드는 과정에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임 교수님 짧게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같은 경우에는 군사적으로 또는 정보 차원에서 이란의 지도자가 어디 있는지 또 파키스탄의 사령관이 어디 있는지를 콕 집어낼 정도의 정보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미국 정보력 정도면은 김정은 위원장의 가족관계 파악이 안 될까요? 저는 어느 정도 다 된다고 봅니다. 네. 상당 부분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잠시 참여 안내 로고 듣고 KBS 열린 토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KBS 열린 토론.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2부 이어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 데뷔전과 END 이니셔티브 구상에 대해서 토론하고 있는데요. 스튜디오에 이물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자연구위원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조 박사님, 예. 바로 이제 10월 말 APEC입니다.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인데 무엇보다도 미중 정상입니다. G2. 이전에 노무현 정부에서 우리가 APEC을 부산에서 개최했을 때보다도 지금 중국의 위상이 더 커졌다고 봐야 되니까요. 말 그대로 전 세계 이 단 둘밖에 없는 파워입니다. 이 힘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지금 정면 충돌하고 있죠. 이 트럼프 대통령은 그 유명한 마가, 그 미국 우선주의, 그리고 시진핑 주석은 원래 이제 중국몽, 위대한 중국을 얘기했지만 이번 9월 3일 중국 전승절에서 시진핑 주석이 강조한 게 사실 중화민족주의예요. 중화민족주의와 그 중화민족주의를 구현할 수 있는 무기 체계를 보여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미국과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의 행보도 예를 들면 미국 항모를 따라하는 푸제남, 전자기식 캐터폴트, 이건 미국도 제럴드 포드 하나밖에 없거든요. 양측이 지금 정면 충돌을 가고 있다, 안보적으로는. 그다음에 경제도 사실 정면 충돌을 하고 싶은데 서로 급소를 찌를 수 있는 칼이 있으니 경제는 지금 잠정적인 지금 유보 상태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이제 최초의 트럼프 2기, 그다음에 시진핑 3기, 이 최초의 이제 만남이 APEC이거든요.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뭐 빅게임이 됐죠. 뭐 우리 손 나쁘진 않죠. 그러나 여기서 극적인 해법이 나오기는 어려울 거다. 그러니까 경제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 지금 입장이 관세 더 유예할 수 있다라는 입장인 거고. 네. 그다음에 양안 관계를 포함해서 미중 간의 안보적 대립 구도, 이거는 지금 해법이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 시진핑이 만나서 뭐 서로 웃고 뭐 껴안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지금 이 글로벌 불확실성 이 속에서 이 패권 경쟁을 하고 있는 두 측이 합의점을 도출하기는 어려울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임 교수님, 제일 궁금한 건, 자, 경주가 됐든 서울이 됐든 시진핑, 트럼프 두 사람이 만납니다.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이고 어떤 부분이 가장 민감할까요? 문을 박차고 한 사람이 먼저 나가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결국 이 두 정상이 진짜 어렵게 만나는 자리인데, 아마 실무자들이 만나서 사전에 그 의제 조율도 하고 또 아마 상당한 타협점을 이미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만날 가능성이 높다. 일단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실무 조율 과정에서 이게 합의가 잘 안 이루어진다면, 예. 저는 이 APEC에서 두 사람 그 정상이 그 조율을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럴 수도 있죠.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아마 이제 제가 그 8월 말에 이제 중국에 꽤 긴 기간 그 세미나 때문에 머문 적이 있었는데, 사실 중국 측의 시각은 그런 거예요. 이제 이 그 미국 일방주의,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금 강력하게 지금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미국을 위대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그 캠페인과 관련해서 어떻게 다자주의를 통해서 그걸 견제하느냐, 그게 시진핑 그 중국의 이제 최대 과제더라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가능하면 이제 예를 들면 인도라든지 그동안 미국하고 그 가까웠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 관세 문제 때문에 예. 이 등을 돌린 나라들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나라들을 결국 이제 다 포섭하는 게 지금 중국의 외교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대외 원조 자금을 거의 삭감을 했거든요. 그 원조가 중단되다 보니까 이 아프리카 나라들이라든지 기타 이제 개도국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 빈틈을 지금 중국이 다 지금 원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국으로서는 굉장히 트럼프 이 마가, 그러니까 이 미국을 더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일방주의 이런 정책 때문에 굉장히 지금 덕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자기들하고 불편하게 지냈던 나라들을 다시 포섭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에이펙으로 돌아오면 결국 지금 중국은 양보할 생각이 저는 없어 보인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가장 큰 의제가 결국 이제 뭐 안보 이슈하고 이제 관세, 경제 그런 이슈, 그리고 이제 공급망 이슈 뭐 이런 게 될 텐데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어떻든 미국은 그 중국을 견제하려는 그런 기본 정책은 변화가 없는 거고. 예. 근데 이제 중국은 오히려 자신의 영향력을 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니까 그런 맥락에서 오히려 더 시간은 우리 편이다 이런 생각을 지금 제가 볼 때는 중국이 갖고 있거든요. 그게 또 얼마 전에 그 전성절 때 이제 그 러시아 푸틴하고 김정은하고 함께 그 미국을 향한 메시지 자체도 사실은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반서방 뭐 진영 연대 뭐 이런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예. 특히 반미 연대를 보여주는 건데 물론 타협해야 될 이유도 많죠. 물론 근데 그거는 사전에 어떻게 조율하느냐에 달려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조 박사님 또 하나는 예.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이제 한중 정상회담 시진핑 주석을 만나게 되는데 그동안 참 중국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감한 부분도 많았습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를 주로 나누게 될까요? 특히 이제 북한 비핵화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중국의 역할을 요구하는 이야기가 들어갈지도 상당히 궁금하긴 한데요. 저는 임 교수님에게 좀 동조하는 게 시진핑은 지금 꽃놀이패예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미국 이기주의, 피하 구별이 없이 미국을 고립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입지가 상당히 넓어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또 하나의 사례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카타르를 공격했거든요. 카타르는 미군이 10,000명이 주둔하고 있어요. 그것도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사우디 영공을 통해서 공격을 하고 이 와중에도 트럼프는 오로지 이스라엘 짝사랑이거든요. 그랬더니 사우디가 쉽게 말하면 조금 뒤집어진 거죠. 그래서 파키스탄, 핵을 가진 파키스탄하고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했어요. 근데 이 파키스탄의 후원자가 누구냐? 중국이거든요. 사우디도 원래 중국이랑 친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파키스탄에 있는 중동에 중국의 입김이 확 커지는 거죠. 예를 들면.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지금 트럼프가 지금 이렇게 동맹, 우리도 사실 얼마나 섭섭합니까? 말도 안 되는 3,500달러. 예. 강탈이죠. 전 도둑이라 그러는데 알고 보니까 강도였어요. 그랬더니 어느 앵커가 그러더라고요. 날짜 붙여야 된다고. 우리 국민 감정이 안 좋죠. 조지아 이건 감정 차원을 넘어서 동맹에 대한 배신이거든요. 그럼 이 상황에서 지금 시진핑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근데 시진핑은 지금 북러 밀착으로 인해서 소원해졌던 북한의 관계를 개선했어요. 그리고 지금 한국에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양쪽의 레버리지를 확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시진핑은 분명히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려고 할 거예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는 실용주의예요. 그러니까 국익이 맞으면 동맹도 버릴 수 있고 쉽게 말하면 국익이 맞으면 동맹이 좀 더 깨어날 수도 있는 거고 그럼 중국하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중국하고 상당 부분 관계 개선하려고 할 거다. 시진핑은 오히려 여유가 있을 거다. 트럼프 대통령 와서 만일에 한미 정상회담을 하면 관세니 뭐니 더 못을 박으려고 하겠죠. 우리 가슴에 못 박는 얘기를 하지 좋은 얘기를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게 보면 저는 한중 정상회담은 시진핑에겐 좋은 기회고 우리도 사실은 그 기회를 차버릴 이유가 없죠. 지금 뭐 여러 가지 국내 반중 정서가 있지만 그러나 국제 질서는 냉혹한 거고 국익에 기반을 둔 거라면은 그건 모든 선택지가 다 열려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 지금 미중 정상회담도 중요하지만 저는 한중 정상회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북한과의 관계도 개선했지만 한국과의 관계도 상당 부분 개선하려고 노력할 거다. 그러면 그만큼 미국과의 경쟁에서 유리해지는 거거든요. 네. 이 대목에서 임 교수님 궁금한 건 이겁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중국의 힘을 빌어서 북한을 좀 제어하는데 특히 이제 안보적으로 또 이제 뭐 핵 관련이겠죠. 근데 최근에는 북러가 매우 밀착됐었는데 전성절을 기점으로 해서 중국과도 상당히 또 다시 관계가 회복된 것 같아요. 그러면 중국이 한중 정상회담에서 또 북한에 좀 힘을 써달라 이런 요구를 받아들일까요?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할 거고, 그죠? 할 거고 이제 특히 오늘 저희들이 지금 논의를 해왔던 이 엔드 이니셔티브
교류 관계 정상화, 비핵화 관련된 이 새로운 제안을 이제 우리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설명도 하고 또 이제 이해도 구하면서 협조를 구하겠죠. 당연히 그리고 이제 어떻든 시진핑 주석이 이제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이번 전성절 행사로 조금 강화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이제 핵심이 결국 비핵화인데 또 김정은 위원장은 시진핑 주석 만나서 왜 우리가 핵을 포기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또 그 시진핑 주석에게 많은 설명했을 거예요. 또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이끌어냈을 거예요. 결국 왜 우리가 핵을 가질 수밖에 없었느냐? 이 한미 군사훈련하고 한미일 저렇게 안보 협력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 안보적으로 위협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핵을 안 가질 수 있냐 이렇게 또 얘기했겠죠. 김정은은. 자 그러면 중국 시진핑 위원장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이제 남북한의 이 의견 차이를 좀 줄여 나가는 조율하는 역할을 분명히 하고 싶어 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느 한쪽 편만 들 수 없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잖아요. 그 어쨌든 중국 입장에서는 남북한을 다 자기 영향력 아래 두려고 하지 않겠어요. 예. 그런 맥락에서 지금보다는 남북한의 의견 차이를 좀 좁히는데 중국이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다. 저는 그걸 또 기대하고 있고 충분히 우리의 외교력에 따라서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중국의 역할은 있을 것이다. 자, 근데 또 하나 궁금해지는 것은 전성절 때 조 박사님 묘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북한 러시아가 가까운 건 알고 있고 중국도 그러면은 전성절이니까 중국 집안 또 행사니까요. 북한과 또 관계 회복도 하면서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도 했는데 북중러 그런데 정작 세 사람이 만나지는 않았어요. 동시에 회담을. 그건 이유가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우리가 한미일 하지만 안 되죠. 일본 때문에. 일본 당장 이시바 총리 나가니까 다카이치 고이즈미 다 보수 후경이거든요. 그 신사 참배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다카이치는 여자 아베라고 그러거든요. 일본이 구멍이거든요. 독도 문제 맨날 문제 삼고 역사, 과거사, 사도광산 모든 게 지뢰밭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미일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신뢰관계가 안 생기니까. 예. 근데 북중로는 더해요. 왜냐? 북한에 대한 영향을 놓고 중국과 러시아가 충돌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이번에 중국 시진핑 저는 제일 불쾌했던 사람은 웃고는 있지만 웃는 게 아니야. 푸틴입니다. 네. 왜냐하면 푸틴은 전쟁으로 코피 터지고 있는데 지금 중국의 대국 굴기를 눈으로 봤거든요. 그리고 중화민족주의를 지금 떠들고 있거든요. 지금 시진핑이. 그러면 지금 러시아 입장에서는 지금 연해주, 아무르주, 하바롭스크주 이게 1858년 아이운 조약과 1860년 베이징 조약으로 아편 전쟁 결과로 지금 러시아가 거저가지 간 거거든요. 이게 거의 한반도 때 5배, 6배 되는 땅인데 그럼 중화민족주의와 그 거대한 파워를 보면 푸틴 입장에서 지금 자기는 지금 서쪽에서 코피 터지고 있는데 불안하죠. 우크라이나가 문제가 아니네요. 아니죠. 지금 러시아 부대 배치도를 보면요. 한 60에서 70, 많은 80%가 나토 쪽에 있고 나머지 20%의 대부분은 중국과의 국경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서로 협력은 하지만 북중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북한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영향력을 완전히 받아들이는 건 한 번도 북한은 그런 적이 없어요. 항상 자기 길 갔어요. 우리는 한미 관계는 가불이지만 중국하고 북한 관계는 가불인 적이 없습니다. 그 왜 그러느냐? 그 중국의 영향력 속에 들어가 보면 좁거든요, 정권이. 그러니까 북중로는 안 되는 거죠. 셋은 웃고 있었지만 서로 속셈은 달랐던 거고 북중로가 뭐 정상회담을 한다, 북중로가 합동 군사훈련을 한다. 멀은 거죠, 멀은 얘기죠. 네. 자, 북중로는 멀었다. 임 교수님 이번에도 조 박사님과 의견이 다를까요? 뭐 기본적으로 이제 뭐 의견이 비슷하긴 한데요. 네. 저는 이제 늘 이제 우리가 어떤 그 결론을 낼 때 또는 뭐 판단을 할 때 그 판단에 이르는 어떤 여러 가지 조건과 환경의 변화를 늘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기본적으로 조 박사님 말씀에 저는 공감하고요. 근데 중국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중국에서 세미나 할 때 들은 얘기는 한미 동맹 현대화를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한미 동맹을 현대화하고 진짜 한미일 군사 협력의 수준이 높아지면 우리의 생각도 달라질 수 있다. 중국은 그렇게 지금 경고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얘기한 것은 지금 조 박사님 말씀이 맞는 거고
근데 한미 동맹을 현대화한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의 전략 자산을 우리가 구매하기도 하고 또 실제로 미국의 전략 자산이 한반도에 더 자주 전개가 되고 또 한미일 군사훈련이 중국을 또 겨냥한 압박하는 그런 훈련의 강도가 또 높아지고 이런 상황이 되면 그러면 우리는 입장을 달리할 수 있다. 그게 또 중국 입장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은 뭐 러시아하고의 군사협력 또는 북한과의 군사협력은 중국은 안 하겠다는 입장은 분명합니다. 또 그 중국은 또 유엔을 굉장히 중시하거든요. 자기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하겠다는 게 지금 중국의 입장이고 그걸 통해서 글로벌 리더십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러시아하고 군사협력을 하고 북한하고 군사협력하면 아무래도 오히려 중국의 위상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맞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상황 변화가 있다. 한미 동맹이 더 현대화되고 한미일 군사협력이 높은 수준으로 이루어지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자기들도 군사협력을 할 수 있다. 그런 경고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 한미일이 더 단단해지면 북중로도 더 단단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 말씀인 거죠. 그렇죠. 저것도 듣고 보니까 좀 일리가 있기는 한데요, 조 박사님. 한미일이 단단해질 수가 없죠. 일본과의 협력 관계가 나갈 수 있겠습니까? 독도 문제가 있고 과거사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지금 우려가 되는 게 당장 이시바라고 하는 지한파가 나가니까 당장 위기가 오거든요. 이렇게 흔들리는 게 이 한미일이고요. 지금 더 문제는 한미 관계예요. 그러니까 동맹에 대한 환상을 지금 교정시켜주는 0점 교정시켜주는 게 지금 트럼프거든요. 지금 동맹의 추억에 살 수는 없어요. 지금은 느슨한 진영은 존재하지만 지금 엄밀히 보면 각자 조성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이 우리에게 그 교훈을 주고 있거든요. 동맹의 추억은 잊어라. 동맹은 존재하지만 그러나 동맹은 사랑이 아니고 계약결혼이다. 그 계약결혼이에요. 계약하는 기간 중에는 서로 신의를 지켜야 되지만 계약이 끝나면 돌아서는 게 동맹이거든요. 근데 이 착시를 교정시켜주고 있거든요. 자, 트럼프 대통령 집권하고 나서 미국에 대한 신뢰도는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어요. 그러면 한미동맹이 위험하냐? 아니에요. 둘 다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보면 한미일이라고 하는 건 애시당초 어렵다. 그러니까 일정한 정도 협력 관계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선을 넘어가는 군사 동맹 관계까지 간다는 건 저는 그건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렇게 보면 바로 이 대목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각자 도생의 시대가 왔다. 동맹의 추억은 잊어라.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인데 이른바 스몰 딜 협상. 그러니까 미국이 북한의 핵 보유는 인정을 하고 미국 본토에 대한 핵 위협만 제거하는 수준.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미국에 쏠 수 있는 ICBM 자체는 추가 진전 개발을 못하도록 막는 그런 협상을 할 수도 있다. 그게 이른바 이제 각자 도생. 동맹은 더 이상의 추억에 불과하다라는 그런 의미와도 일맥상통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런 시나리오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가능하죠. 중요한 건 그런 시나리오가 이미 2018년 19년에 진행이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착시거든요. 자, 김정은이 ICBM 그다음에 핵실험 중단이라는 자발적 모라토리엄 했어요. 그리고 요걸 지금 그 국민들이 간과하고 계신데 그 당시 4.27 판문점회담과 이글리 싱가포르 북미 공동선언에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란 말이 안 들어 있습니다. 한반도의 비핵화라고 써 있어요. 그러고 나서 영변에 와서 지금 하노이에 와서 영변 핵단지 일부를 내놨거든요. 그때 이미 스몰들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안전해지고 우리는 불안해지는 스몰들 합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럼 그걸 막을 수 있느냐? 우리 힘으로 막기는 어려울 거예요. 중요한 건 제가 말하는 이재명식 실용주의라면 그런 합의가 왔을 때 완전한 비핵화로 계속 합의를 이끌어가는 게 첫 번째 중요하고 그게 안 된다면 균형추를 맞춰야죠. 그러니까 북한의 핵이 사실상 인정이 되면 여기에 상응하는 대가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받아내야 되는 거죠. 그게 확장할지일 수도 있고 확실한 저는 전술핵반이 그 반대론자지만 어쨌든 그 무게에 맞는 조치를 받아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한미 원자력 협정을 완전히 개정해서 농축과 제철의 권한을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균형치를 맞춰야 되는 거죠. 거기에 맞춰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치는 장사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미치는 장사를 해서는 안 된다. 지금 END 이니셔티브 궁극적으로는 비핵화로 가는 길에 대한
단계적 제시는 했습니다. 임 교수님 보시기에 끝으로 이재명 정부가 이 E&D 이니시티브를 보다 더 실용적으로, 보다 더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더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결국 이제 이 교류나 관계 정상화는 현실적으로 비핵화 진전이 없으면 이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교류 협력을 통해서 신뢰를 쌓고 이제 그러면서 이 관계 정상화도 진전을 이루어내면서 이제 북한을 설득해서 비핵화를 진전시키겠다는 구상인데, 사실 이게 입구부터 저는 굉장히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난 2018년, 19년에도 문재인 정부가 비핵화를 조금 후순위로 두고 우선은 교류 협력을 활성화해서 이제 서로 신뢰를 구축해서 북한의 비핵화의 작은 진전이라도 이끌어내려고 그런 시도를 했는데 결국 이 교류 협력부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 핵 문제 때문에 이 국제사회 제재가 너무 촘촘하게 지금 가해져 있어서 사실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러니까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제재 면제를 어느 정도 허용해주지 않으면 남북 간의 교류 협력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인도적 지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난 정부 때는 어렵게 부분적 면제를 이끌어내서 했는데, 지금 북한은 그런 어떤 인도적 지원은 받을 가능성이 저는 제로거든요. 자, 그래서 추가적인 일이라는 것은, 과제라는 것은 결국 저는 이제 우선은 저는 첫째 서둘러서는 안 된다. 이거는 좀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 그런 과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어떤 이런 역사의 수레바퀴라는 게 우리가 의도한 대로 돌아가지 않거든요. 분명히 중간에 우리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또 기대하지 않았던 돌출 변수가 분명히 저는 생겨날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런 돌출 변수가 생겼을 때 우리가 얼마나 빨리 그 기회를 포착해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비핵화도 진전시키고 한반도의 어떤 평화 공존을 더 공고하게 만들기도 하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역량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저는 민주주의 역량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참 북한과의 관계가 쉽지는 않습니다. 또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도 감안을 해야 될 테니까요. 앞으로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더 지켜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사연구위원, 이멀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배종찬이었습니다.